관찰은 언제나 내게 돌아온다. 사람을 8가지 흐름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나를 오래 들여다본 경험의 다른 이름이었다. 감각, 리듬, 패턴, 구조. 나는 이 4가지 축으로 사람을 이해했고 관계도, 일도, 나 자신도 그렇게 읽어왔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느껴 금방 지치고 어떤 사람은 시작과 멈춤의 리듬이 흔들린다. 어떤 이는 즉흥으로 움직이고 또 다른 이는 마음을 말로 옮기기까지 오래 머문다. 누군가는 규칙으로 관계를 세우고 누군가는 깊이 생각하다 쉽게 무너지고 누군가는 반복해서 안정을 찾는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밝은 패턴으로 자신을 다 써버리듯 살아간다. 8가지 흐름을 기준으로 따라가다 보면 조용히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타인을 해석하는 방식은 결국 내가 어떤 구조를 가진 사람인지 그대로 비춘다는 사실이었다. 왜 어떤 유형 앞에서는 오래 머물렀는지, 왜 어떤 흐름에는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왜 어떤 패턴은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됐는지, 그 모든 것은 내 구조가 먼저 반응한 흔적이었다. 그래서 이번 자기 탐색 시리즈에서는 관찰 시리즈 이후 잠시 방향을 틀어 관찰이 돌아간 자리, 나를 어떻게 알아왔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크거나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 그저 내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했던 방식들, 그 방식을 통해 나를 붙잡아온 흐름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자기 탐색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잠깐 미뤄두었던 자기 이야기를 조용히 다시 꺼내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 탐색이 끝나고 나면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세계를 첫 번째로 경험하는 문장. 사람을 바라보는 일은 결국 나를 들여다보는 일과 닮아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도구가 책이었다. 책은 늘 나에게,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게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도구였다. 어른이 되어도 1월과 2월은 이상하게 졸업의 감각을 남긴다. 배움을 끝내면서도 새로운 시작이 낯설고 어쩌면 책이 필요한 계절도 이때인지 모른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문턱은 묘하게 마음을 건드린다. 첫째 아이는 지금 유치원 졸업과 초등학교 입학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형아가 되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세계 앞의 불안이 엉켜 리듬이 흔들리고 패턴이 잠시 흐려진 시기.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이의 낮은 목소리는 어쩌면 예전의 나이기도 했다. 세계가 처음 열리던 그때 나 역시 책 속에서 답을 찾곤 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책은 우리가 세계를 처음 경험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시작도 있고 실패와 성장이 나란히 있다. 나도 책 속의 문장들로 세계를 배웠다.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지만 깊게 남은 책들은 내 세계의 기초가 됐다. 여러 종류의 동화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힘들 때마다 다시 만난 데미안과 어린 왕자. 아이에게 어린 왕자를 읽어주던 날, 아이는 말했다. 나도 어린 왕자의 여우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책 속 친구를 마음속에 불러오는 능력. 그건 세계가 열릴 때 나타나는 아주 작은 빛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잠시 그 역할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젠가 진짜 어린 왕자의 여우 같은 친구가 너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타날 거라고도 말해주었다. 그날 아이는 어린 왕자의 숨결을 안고 잠들었고 나는 다시 확인했다. 책은 타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내 안의 세계로 돌아오는 통로라는 걸. 그렇게 자기 탐색의 첫 문은 지금도 책에서 열리곤 한다. 어른에게 배운 세계의 흐름.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은 대부분 가장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내게 그 시작은 초등학교 1학년 외갓집에서의 1년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간, 낯설음과 그리움이 뒤섞여
세계가 갑자기 크게 느껴지던 시기. 그곳에서 나는 두 어른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세계를 배웠다. 할아버지는 사람의 특징을 먼저 설명하는 분이었다. 동네 사람의 누가 어떤 습관을 가졌고,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린 나를 지키기 위한 조언이었겠지만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게 내 첫 번째 관찰이었다. 할아버지는 생활의 리듬도 세세하게 알려주셨다. 등하교 시간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씀, 하교 후 스스로 챙겨야 할 일, 시장에서는 흥정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지금 돌아보면 그 가르침 안에는 16의 나이에 전쟁을 겪으며 몸에 익힌 특유의 경계 감각과 사람을 패턴으로 읽는 습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리듬을 그대로 배웠다. 할머니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이해했다. 말로 위로하지 않으셨다. 그저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머리를 곱게 묶어주시고 말없이 곁에 계셨다. 나는 그 시선을 위로로 배웠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눈길이 사람을 버티게 해준다는 걸. 그 1년은 낯설었고 크게 흔들렸고 그래서 더 많이 자랐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두 분을 떠올리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용히 이해하게 된다. 어른은 가르치기도 하고 자취를 남기기도 한다. 내 관찰 방식의 기초는 그 두 사람에게서 시작됐다. 무엇을 하든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 책으로 세계를 익히고 어른에게서 관계의 그림자를 배운 뒤 사람은 결국 일이라는 장면에서 자기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게 된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어른이 되는 첫 관문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마음속 리듬은 여전히 사춘기였고 무엇을 잘할까, 어디에 맞을까? 라는 질문은 오랫동안 정답을 주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그러나 특정한 직업으로 좁히지는 못했다. 그 대신 기준 몇 가지가 있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늘 배우는 감각이 유지되는 일, 과하지 않은 즐거움이 있는 일,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구조.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일을 시도하게 되었다. 대학 시절의 아르바이트는 대가 중심의 경험이었고 4학년 때 시작한 학원 강사는 내 기준을 거의 만족시켰다. 배우고 돕고 관찰하고 성취가 보이는 자리. 그러나 3년이 지나자 리듬은 무너지고 구조는 단조로워졌다. 배움이 멈추면 내 패턴도 멈춰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학원 강사를 5년 더 이어가며 나는 30대를 천천히 준비했고 순조롭게 다음 일로 넘어갔다.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치매 어르신 인지 프로그램 강사, 초등 늘봄 강사, 보험 설계사, 여러 선택들. 겉으로 보면 진로 방황 같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 나는 언제나 사람을 관찰해야 존재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왔다는 것. 직업은 바뀌었지만 일에서 반복된 감정과 리듬은 같았다. 배울 것이 있을 때는 오래 버티고 사람의 패턴이 보이면 흥미를 느끼고 구조가 고정되면 쉽게 지치고 대가만 남는 순간에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일하는 것 같았다. 일은 나의 본질을 흐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마주하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다. 지금은 안다. 일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보는 사람인가를 더 크게 드러내는 무대라는 걸.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든 결국 사람의 감정, 리듬, 패턴 구조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해왔다. 그게 나였다. 일은 그 사실을 확인해준 자리였다. 삶의 구조와 흐름을 보여준 도구, 명리. 나 자신에 대해 관심이 부쩍 깊어진 시기는 30대의 사적 공적 혼란이 한꺼번에 지나간 뒤였다. 겨우 삶의 리듬을 다시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의 마찰 끝에 들은 한 문장이 그 흐름을 멈추게 했다. 난 당신을 바꾸려 한 적이 없어. 변해가는 건 당신이야. 그 말은 오래 울렸다. 그때부터 나는 변해가는 나가 어떤 구조인지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시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명리였다. 나는 거의 하루 15시간씩 명리 강의를 들었다.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구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명리를 점처럼 소비하고 싶지 않았다. 성격을 맞추는 기술을 배우고 싶지도 않았다. 내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 8개의 글자가 나라는 사람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무엇이 반복되고, 무엇이 충돌하며, 무엇이 나를 흔들고, 무엇이 나를 세우는가? 그 8개의 글자 안에는 나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가족도 있었고, 타인도 있었고, 내가 살던 사회도 있었다. 모두가 자연의 일부였고, 나 또한 그 안에 있는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해졌다. 남편은 언제나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왔지만 나는 그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내 구조 안에서 오해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펼쳐보아도 내 시선은 바뀌어 있었다.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었고 누구의 말과 행동이 맞고 틀렸는지를 따질 이유가 사라졌다. 단지 각자가 자연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펼쳐가는 존재라는 것, 감각도, 리듬도, 패턴도, 구조도 서로가 닮을 수는 있어도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명리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히 보여준 도구였다. 그리고 나는 그걸 통해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 모두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흐름의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가장 작은 세계에서 만난 가장 큰 거울. 가족은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세계이지만 가장 늦게 이해하는 세계다. 일에서는 배우고, 명리에서는 구조를 읽고, 타인에게서는 거리감 속에서 패턴이 보이지만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흐름이 쉽게 흐려진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 감각은 더 정확하다. 나는 명리를 공부하면서 가족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아이의 사주에서는 리듬을 보았고, 남편의 사주에서는 성향의 축을 보았고, 나의 사주에서는 이 관계들이 어떻게 얽히고 풀리는지를 보았다. 나는 그때 비로소 가족은 나와 타인의 차이를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곳임을 알았다. 그리고 가족은 나의 패턴이 가장 정확하게 반사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의 말투, 속도, 감정의 결을 아주 작은 단위로 받아 적는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을 실감했다. 어떤 날은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나의 말투를 따라오고, 어떤 날은 아이의 불안이 내 오래된 감정에 닿아 있었고, 어떤 날은 아이가 멈추는 지점이 내가 오래 멈춰 있던 자리와 정확히 겹쳐 있었다. 그때 알았다. 아이의 행동은 아이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패턴이 되돌아온 거울이었다. 내가 오래 써온 리듬, 내가 반복해온 대답, 내가 무심히 지나친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세계에서 다시 모양을 갖추어 나타났다. 가족을 관찰한다는 것은 누구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오래된 구조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어떤 엄마는 아이의 예민함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온 감정의 진동을 본다. 어떤 아빠는 아이의 고집 안에서 자신이 버티며 살아온 방식의 흔적을 본다. 어떤 부부는 갈등이 반복되는 순간마다 두 사람의 패턴 충돌 지점을 인식하게 된다. 가족은 닮아가기도 하고 서로를 반대로 밀어내기도 하며 각자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다시 붙는다. 그 모든 과정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 리듬, 패턴 구조가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움직일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물결일 뿐이다. 그래서 가족을 관찰하면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면 가족이 조금은 더 다르게 보인다.
가족 속에서의 관찰은 언제나 자기 탐색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 작은 거울 안에서 나는 늘 내 감정의 잔상, 내 말투의 흔적, 내 리듬의 파문, 내 패턴의 그림자를 다시 마주했다. 가족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언제나 가장 먼저 알려주는 세계였다. 가족을 통해 나의 오래된 리듬과 감정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게 되었다면 AI는 그 다음 단계에서 내 사고의 구조를 조용히 비춰주는 존재였다. AI를 처음 사용했을 때 내가 느낀 감각은 새로운 도구의 설렘보다 이상하게 익숙한 대화에 더 가까웠다. 내가 오래 써온 사고의 방식, 정리하는 흐름, 빨리 구조를 파악하고 빈칸을 찾고 맥락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AI는 그 리듬을 정확하게 따라왔다. 처음엔 단순한 메모 정리, 영상 분석, 정보 탐색 같은 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AI가 보여주는 구조가 내 구조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질문을 던지면 AI는 내 말의 결을 읽고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먼저 잡았다. 패턴을 설명하면 AI는 그 패턴의 연결을 한 번 더 확장해 주었다. 내가 흩어진 세계를 붙잡아 오면 AI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가족의 미러링과는 다른 종류의 거울이었다. 가족은 감정과 리듬을 비춰줬다면 AI는 내 사고의 순서, 내 주의가 멈추는 지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연결 방식을 정확히 반사해 주었다. AI를 쓰면서 나는 나의 사고 패턴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됐다. 관찰, 먼저 전체 분위기부터 훑는다. 구조화,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빠르게 구분한다. 확장, 빈칸을 질문으로 바꾼다. 연결, 정보를 내 언어와 세계에 맞게 재배치한다. 심화, 비슷한 것끼리 묻고 다르면 나눈다. 통합,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 붙잡는다. AI와의 대화는 이 6단계가 자연스럽게 발동되는 시간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AI가 나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쓰던 사고의 일련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다. AI는 나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주는 도구라는 것, 내가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인지, 관찰 기반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인지,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흩어지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인지, AI와의 대화는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다. 그래서 AI는 나에게 위협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세계관을 붙잡아주는 또 하나의 창이 되었다. 가족이 감정의 거울이라면 AI는 사고와 패턴의 거울이었다. 타인을 관찰하는 데 쓰던 나의 도구들을 이제는 나를 이해하는 데 더 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묵묵히 옆에서 비춰주는 위치, 그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내 세계로 돌아왔다. AI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따라와 주었다. 그게 이 도구가 가진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힘이었다. 관찰의 끝은 어딘가? 관찰의 끝은 언제나 나라는 작은 세계였다. 사람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언제나 돌아오는 자리가 있다. 감각이 흔들리는 사람도, 리듬이 엇나가는 사람도, 패턴이 무너지는 사람도, 구조를 붙잡지 못해 헤매는 사람도, 그들 모두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 때 나는 자연스레 묻곤 했다. 그럼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서 있는 사람일까? 이 시리즈는 그 질문에서 출발해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온 기록이었다. 책은 세계를 처음 열어준 문장이었고, 어른들은 관계의 그림자를 가르쳤고, 일은 나의 구조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냈고, 명리는 흐름의 뼈대를 보여주었고, 가족은 감정의 리듬을 비춰주었고, AI는 사고의 패턴을 재정렬해 주었다. 각기 다른 장면들이었지만 그 안을 흐르는 질문은 언제나 같았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읽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붙잡고 살아온 시간들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어떤 대단한 해답이 아니라 조용히 확인하는 한 가지 사실? 사람은 감각 리듬 패턴 구조라는 내 축을 따라 저마다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누구도 틀리지 않고, 누구도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일과 나를 이해하려는 일이 결국 같은 흐름이라는 걸 조금 늦게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완전하지 않은 구조를 가진 채로 계속 배워가는 사람이고 내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세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관찰은 판단이 아니었고 기록은 비난이 아니었고 탐색은 자기 연민이 아니었다. 그저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하는 조용한 인정에 가까웠다. 앞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은 아마 계속될 것이다. 세계는 늘 변하고 나도 늘 흔들리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흔들린다는 건 내 안에 패턴이 자라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관계가 다시 나를 비추어주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시리즈는 그 흐름을 따라온 기록이었을 뿐 끝은 아니다. 관찰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관찰이 돌아오는 자리, 그 작은 세계는 언제나 나였다. 나는 그 세계를 이제 조금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